공시족 40만 시대, 대한민국 최고 강사의 접중 강의를 만나보는 시간, 공무원 시험 합격의 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노량진 특강! 네, 노량진 특강 행정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실 우리 수험생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합격을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인데 한 7급 공무원 합격생의 대답인데요. 다름 아닌 SM이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SM? 그 아이돌들 많이 키워내는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아니고요. 자, 약자입니다. S는요.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1년 동안에 7과목, 9급은 5과목을 어떤 체계로 공부를 할 것인지 그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학원의 연강반을 추천을 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각 시기별로 공부하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는 말이었고요. 자, SM의 S는 시스템이었다면 M은 뭘까요? 예측을 하셨겠지만 바로 멘탈입니다. 이 수험 생활에 있어서는 멘탈 관리, 불안감 극복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이 친구는 이런 걸 추천을 했습니다. 그냥 합격을 기정사실화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왕에 합격할 거 몇 등으로 합격할지 그 목표를 세우는 건데 이왕이면 100등 안에 드는 걸 목표로 해서 그래야 원하는 부처에 갈 수 있다. 100등 안에 들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더니 멘탈 관리, 정신력 관리에 좀 도움이 많이 됐다. 이런 대답을 내놓았는데요. 자, 윤세현 교수님께 여쭤보도록 하죠. 그러면 행정학에 있어서 고득점을 받으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교수님? 수험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요. 네. 그 멘탈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순간순간 많은 사람들의 지나치는 말들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사실. 그렇죠.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에게도 상처를 받고요. 또 뭐 부모님은 아니시겠지만 이렇게 친척들 모이는 곳에서도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 그렇죠.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처를 한번 받기 시작하면 책상에 앉아서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오히려 며칠 동안 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려는 마음, 그 마음을 갖고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면 오히려 집중력이 생길 거고요. 그렇군요. 그런 집중력이 행정학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깊은 뜻이 또 있으셨습니다. 그래요. 상처받기 쉬운 만큼 그냥 차라리 다 나를 위한 말이겠거니 사랑해버리면 멘탈 관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저희 노량진 특강과 함께 몸은 릴렉스 하시고 공부는 쉬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것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무원 행정학의 해결사이십니다. 윤세현 교수님의 강의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행정학의 해결사 윤세훈입니다. 오늘은 5번째 강의입니다. 5번째 강의고요. 오늘 역시 관료제. 자꾸 나쁜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런데 자, 오늘의 컨텐츠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권력 집단으로서의 관료제. 정말 이제까지 살펴보니까 어때요? 권력 집단 형성된 것 같죠. 이제 규제, 관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힘 중에 하나가 규제권입니다. 규제권. 규제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기업들 아니면 사회에 힘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그들이 고객이 된 규제를 만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무이사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무이사결정. 무언가 지금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진행하면서 우리가 알아갈 내용이고요. 공공선택론 모릅니다. 자, 모릅니다. 다음에 진행하면서 어떤 내용들이 과연 권력 집단으로서의 관료제를 나타낼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국민이 아닌 기업이 고객이 되는 규제. 관료의 가장 큰 힘은 규제권입니다. 이 사회를 규제하고 그 규제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적인 이익을 보는 집단과 피해를 보는 집단들이 형성이 돼요. 이런 힘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의 정부를 만들어가느냐
아니면 관료와 기업과 정치인이 하나가 되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되느냐, 이 차이가 생길 겁니다. 자, J.Q. 윌슨이 규제 정치 모형을 통해서 다양한 규제의 모습들을 표로 만들었습니다. 규제는 어떤 집단은 비용을 치르게 되고요, 어떤 집단은 편익을 갖게 되는 게 당연한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 J.Q. 윌슨이 한 얘기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전제가, 자, 만일에 100만 원이 있습니다. 100만 원이 있는데 편익이 100명에게 나눠지면 만 원이죠. 만 원입니다. 그러면 별로 느낌이 크지 않을 거예요. 만 원이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원이 5명에게 나눠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20만 원이죠. 그러면 느낌이 좀 더 커질 수 있죠. 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하는데 그 비용 지불하는 게 100만 원이 있는데 100명이 나눠서 낸다면 만 원의 비용이죠. 그런데 5명이 나눈다면 20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겁니다. 즉, 편익 집단과 비용 집단이 있는데 사람들이 적은 수라는 게 집중했다는 얘기거든요.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조금씩 있다면 비용과 편익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분산이 돼 있어요, 비용이. 100명에게 다 분산이 돼 있다면 굉장히 그 비용이 작아지고 편익이 작아지면서 관심이 없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볼 부분은 고객정치예요, 고객정치. 물론 많은 영역들이 있습니다.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 오늘 중심적으로 살펴볼 영역은 고객정치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뭐가 일어날 수 있어서? 관료의 부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런 영역들에서도 다 규제가 형성이 됩니다. 규제가 형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어떤 규제 영역은 부패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부패가 형성될 수 있는 영역을 공부하려고 오늘 준비를 한 겁니다. 자, 편익이 집중이 돼요. 편익이 집중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소수에게 그 편익이 돌아오는데요. 이 사회에 편익이 소수에게 돌아온다는 얘기는 결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기업들에게 대기업은 소수죠. 소수가 편익을 누리고 그 편익은 소수가 누리지만 비용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지불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편익이 집중되는 영역에서는 대기업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냐면요. 자신들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관료나 정치인들에게 로비를 하게 되고요. 그 로비를 통해서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규제를 만들어 준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다른 집단들이, 다른 기업들이 이 자기네 영역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 규제를 만들어 달라는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로비는 결국은 관료와 기업과의 부패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겠죠. 규제라는 것은 국민과 많은 사람들, 대중들을 위해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이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는 경우는 그 편익을 누리기 위해서 편익을 누리는 그 집단들이 로비를 하게 되고요. 그 로비를 통해서 부패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분산이 되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내가 아니어도 굳이 나설 필요가 없는 영역이 되는 거죠. 자, 기출문제인데요. 한번 OX를 한번 또 맞출 시간이 왔습니다. 맞출. 고객정치 상황인데요. 고객정치 상황은 규제기관은 조직화된 소수의 피규제 산업, 결국은 대기업들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 의해 포획당한다. 포획당한다라는 얘기는 로비를 통해서 관료를 잡아간다. 그러니까 포획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반면 다수의 비용 부담 집단에서는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일어나 가장 쉽게 규제가 이루어집니다. 집단 행동의 딜레마는 집단이 형성되면서 굳이 나 아니어도 나서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들이에요. 길거리에서 어떤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중들은 함부로 나서지 않습니다. 굳이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신고하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집단 행동의 딜레마라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객 정치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가장 쉽게 규제가 집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말로 정부 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에서는 조용한 마쿠 교섭과 로비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며 규제 기관이 피규제 산업에 포획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디에서? 고객 정치에서. 그리고 그 고객은 누구다? 대기업들과 같은 피규제 산업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양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은 우리가 관료의 부패와 관련한 얘기들을 나누기 위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고객 정치 상황에서는 고객은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객은. 그리고 대기업들은 다른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진입 규제를 형성을 하고요. 이를 위해서 규제를 만들어 달라고 정부에 요청을 하고 그 요청하는 과정 속에서 로비, 부패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무이사 결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정을 하긴 해요. 결정을 하는데 무이사, 안 한다는 겁니다. 의사가 있다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근데 무이사는 아예 안 하게, 하지 않도록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자, 무이사 결정은 결국은 지배 엘리트, 결국 위에 관료들 혹은 정치인들에게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 문제들만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사회에서 요구하는 많은 의견들을 묵살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회에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누구의 의사만, 이해관계만 일치해야 지배 엘리트, 결국 관료나 정치가들에게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사회 문제만 이 사회에서 정책화되고 문제 해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에 7, 80년대에 정권이 있었죠. 박정희 정권도 있었고요. 이런 군부 정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복지 문제 다뤄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문제들이 있었겠죠. 있었지만 정부 영역에서는 다뤄지지 못했던 겁니다. 전태일 사건을 아시죠? 전태일이라는 일반 노동자예요. 일반 노동자. 이 일반 노동자가 분신을 하면서 우리 사회의 노동자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고발했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 결국 7, 80년대에는 굉장한 노동 문제가 사실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노동 문제가 중심이 되는 사회가 되면 노사 분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기업들에게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피해가 올 수 있겠죠. 당시는 경제를 부흥하는 거에 목표를 뒀던 시대이기 때문에 노동 문제가 사회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경제에 문제 생긴다는 정치 지배 엘리트들의 사고가 있었습니다. 결국 노동 문제는 무이사 결정이 이루어진 거죠. 이런 무이사 결정이 과연 무엇이냐? 관료들이 자신과 자신들에게 이로운 문제들만 이루어진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봤죠. 고객 정치 상황에서는 대기업들을 기반으로 한 로비,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또 대기업을 나쁜 얘기로 해서 자, 저는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 어떤 특정 집단들, 그러나 거대한 집단들에 의해서 로비가 이루어질 수 있고요. 또 지배 엘리트, 관료, 정치인들에게 필요한 이해관계가 부합하는 정책들만 형성이 될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사회가 과연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무의사결정론에 대한 다음 설명인데요. 사회 문제에 대해 정책 과정이 진행되지 못하게 막는 행동입니다. 결국 전태일 사건과 같이 당시의 노동 문제는 반드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에 드러나지 못하게 막는 행동을 무의사결정이라고 합니다. 무의사결정을 위해 지배적인 가치, 신념, 미신 등을 내세우는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의 사회에서 경제 굉장히 중요했죠. 이 중요한 문제, 지배적인 가치였습니다. 당시. 그렇다면 이 가치를 어지럽히는 행동들은 절대로 그 사회의 정책 문제가 될 수 없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 결과 관료들 역시 이 지배적인 가치를 고수하기 위해서 무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또한 문제 상황이 조성되었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을 차단하는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나요? 1번, 2번, 4번이 같은 말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행정학에서 이런 보기가 너무 많아요. 세 개가 같은 말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것도 잘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마 이런 문제적인 스킬, 감각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강의 후반부 쪽에서 다뤄지게 될 겁니다. 지금은 어떤 행정학 영역에서의 어떤 현실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을 중심으로 아마 강의의 포커스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치의 재배분. 아까 가치의 재배분은 일단은 누가 관심이 많아요? 대통령이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가치의 재배분에 의해서 편익을 누리는 집단은 부자일까요? 약간은 사회적 약자일까요? 약자일 가능성이 크죠. 약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약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핌으로써 사회에 인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 사회는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에 대한 정책을 펴서 그 정책이 어떤 편익을 누리는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 약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나간다면 굉장히 사회에서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재분배 정책, 재배분 정책의 대상자들은 보통 사회적 약자면서 가난한 사람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다면 가치의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무의사 결정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무의사 결정은 누구에게? 지배 엘리트, 그리고 굉장히 힘이 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무의사 결정한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건데 재분배 정책은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관심을 다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행정학, 예전부터 지금까지 얘기하는 거에 어떤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나의 마음에, 나의 공부하는 영역에 이렇게 체득화시키면 답을 고르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가치의 재배분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공선택론을 공부할 텐데요. 공공선택론은 공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공적인 선택. 공적인 선택은 누가 하나요? 공무원이 하죠, 공무원이. 공적 선택을 하는데 이 공무원들이 공익을 위해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익을 위해 선택을 한다라는 게 공공선택론입니다. 이렇게 사익을 선택을 하면 결국은 정부 실패라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하는 일들이 실패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니스카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자, 니스카넨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각각의 부처들이 예산을 편성을 받죠. 예산을 편성받을 때 그 사회에 필요한 만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무조건 많이 가져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마 모든 기업들, 모든 영역에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무조건 많이 가져오면 좋은 거야. 왜? 돈이 많을수록 그 집단은 힘이 세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스카넨은
관료들이 자기 부처의 이익, 자신들의 이익, 권력을 위해서 예산을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져오려는 모습들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들은 공공 선택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이죠. 그러면 이 공공 선택론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 추구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공익을 추구하라 하라고 한다고 공무원이 갑자기 나의 사익, 이기심 다 사라지고 그냥 나 공익을 위해 살아갈 거야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일 수 있어요. 따라서 관료제의 부패행위 사익 추구는 통제를 통해서 억지로 막아낼 수 있다는 점이 회의적입니다. 통제를 통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을 통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몰래 자기네들이 사익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얘기하는 방법은 오히려 자기 사익을 추구하는 게 공익을 추구하는 결과와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질 수 있으면 사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자, 사회에 어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성과급을 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노력을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공공선택론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료는 사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사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부패와 관련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통제보다는 오히려 성과를 강조하고 경쟁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경쟁을 하는데 옆에 사람이 더 잘해요. 그럼 내게 뺏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경쟁이 사익 추구를 막아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공공선택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올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일단 3번 답이죠. 니스칸에는 합리적인 관료들은 소속 부처의 예산 규모를 어떻게 한다? 축소하려고 한다? 아, 이거 너무나 이 문제를 풀 때 사실 어떠세요? 너무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죠. 이거 축소한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관료는 예산을 극대화하려고 한다라고 했죠. 자, 행정학은 이렇게 반대로 바꿀 수 있는 말들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축소하면 뭐가 있어요? 증가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오답을 만들지 않고요. 이렇게 단어를 반대말로 바꿀 수 있는 경우에 오답을 만듭니다. 그러면 직접의 반대말은 뭘까요? 간접이죠. 수직의 반대말은 뭘까요? 수직. 수평. 이와 같이 반대말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오답으로 바꾸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공공선택론에서는 자, 투표의 거래 모형이 있습니다. 자, 투표를 할 때 우리가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 안에서 회의를 할 때. 그 회의를 할 때 나 너한테 표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표 줘. 그리고 각자 추구하는 거 통과시키자. 이런 행태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투표의 거래 모형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정치적 경기 순환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정치인들은 경기 상황과 관련 없이 선거철이 되면 돈을 풉니다. 왜요? 돈이 많아지면 이 사회가 호황이 되고요. 그 호황이 결국 국민들이 만족을 하게 되고 그 만족을 통해서 정치인들이 인기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가 만일에 너무나 호황 상태였어요. 그 상황에서 돈을 더 푼다면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런 거와 관련 없이 정치인들은 인기를 위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한다는 얘기입니다. 관료, 정치인 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익. 자, 공공선택론에서는 관료도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강력한 계층제적 통제를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통제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행위를 부정적으로 보고 아예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공선택론은 어떻다고요? 당연한 거다. 인간은 사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들을 오히려 그렇게 막지 말고 5번 같이
경쟁을 통하여 공공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 간의 대응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서비스의 공급과 생산을 위하여 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결론인데요. 오늘날 관료제는 규제, 고객 정치 상황에서 그리고 뭐였을까요? 자, 공공선택론에서 이런 영역들이 부패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또한 무이사 결정에서 앞으로는 이제까지 살펴본 다양한 관료제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가 될지를 앞으로 공부할 것입니다. 예,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세훈 교수님의 행정학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그동안 주변에서 사회현상으로 익히 자주 보던 일들의 뒤에는 이런 이론이 숨어 있었구나. 좀 이해가 잘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원 학생은 어땠나요? 어려운 개념을 퀴즈를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퀴즈를 중간중간 OX 아니면 기출문제 뭐 이런 식으로 내주시니까 이해를 내가 잘하고 있나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노량진 특강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여러분 공부하시면서 멘탈 관리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앞서서 나눴습니다. 정말 불안감과 싸우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공부하면서 생기는 불안감이 역설적으로는 공부하는 데 필요한 최고의 연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불안하다 보니까 공부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반복적인 행동들이 불안감을 없애는 오히려 최고의 약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진짜 문제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요. 이 문제가 실제로 발생하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이 또 다른 불안감을 낳고 뭐 이런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여러분 많이 불안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상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불안해 하실 시간에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안감이 싹 사라지는 신기한 경험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행정학 강의 놓친 부분이 있다. 꼭 다시 한번 듣고 싶은 부분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또 유튜브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놓치지 마시고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행정학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시간.